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 중에 한 분, 윤동주 시인의 서시에는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 설치 미술작가 오민수님은 어느 인터뷰에서 기억되지 않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작가로서의 관심사가 죽음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2020년 6월 오민수 개인전 전기는 흐른다라는 설치 미술 작품 전시회를 개최한 바 있는데요. 저는 오민수 작가님 작품을 대하면서 우리 시대의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노동 문제점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음이다. 그런 생각과 함께 그 문제에 대해 서로가 마음 열고 함께 해결해 나가자는 따스한 호소력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할 얘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테일의 음악다방 초대 손님, 오민수 작가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환영합니다. 네. 일단 우리 오민수 작가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설치미술가 오민수입니다. 저는 2019년도부터 노동을 중점으로 둔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 전에 설치 미술이 낯설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오민성 작가님이 직접 설치 미술에 대해서 짧은 도움에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오민수 작가님이 추구하시는 설치 미술 작업은 주로 어떤 방향이고 어떤 목적이 있으신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설치 미술이란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미술과는 다른 공간과 시간이 겹쳐진 개념적인 원리로 작동되는 예술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재료는 무척 다양할 수 있고요. 사실 아무것도 놓이지 않아도 설치 미술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공백이라는 개념 자체가 미술이 될 수 있는 것이 설치 미술입니다. 제가 자주 쓰는 재료는 아두이노와 모터, 그리고 사운드들로 추상화된 노동과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제 작업에서 가장 주요한 주제는 기계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지니게 된 주체성, 즉 기계의 영혼에 대한 것입니다. 미술 매체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저는 기계의 예술이 몸의 예술과 작동 원리 측면에서 많은 유사성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아까 얘기 드렸던 노동인데요. 2020년에 제가 이제 진행했었던 전기는 흐른다라는 작업들은 현장 노동자들과 그에 대한 따른 죽음, 그리고 그 애도에 대한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굉장히 여러 노동 현장을 실제로 경험해왔고요. 생계를 위해 물류창고, 택배상하차, 배달대행 등 그 노동들이 결국 작업으로서 다시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는데, 제 작업의 가장 중요한 중점이고요. 코로나 이후로 거대한 로지스틱스 산업들, 배달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우리 생활에 촘촘히 에워싸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시대를 첨단 기술의 시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죽음들이 존재합니다. 저는 우리 곁에 분명히 존재하지만 잊혀진 그런 죽음들에 대한 작업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네. 노동과 기계는, 제가 좀 길죠? 괜찮습니다.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노동과 기계는 우리 사회를 지탱해주는 공기 혹은 바탕과도 같은 것입니다. 기계와 인간의 기이한 공생관계는 사회적으로 낮은 계급일수록 더욱 필연적인 것이 됩니다. 앞으로 또 제 작업은 절박한 생존의 노동 속에서 기계와 한 몸처럼 움직일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과 시간이 지나 마모될수록 마치 영혼을 가진 것처럼 움직이는 기계들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민수 작가님의 설치 미술 작품 철과 피가 현재 전태일 기념관에서 2022년 5월 29일까지 전시되고 있는데요. 철과 피라는 이번 전시 테마를 어떻게 해서 정하게 되셨나요? 그리고 철과 피 작품 준비하시면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작품 제목이 조금은 거대하죠. 네. 마치 죽어야 될 것 같고 키가 뚝뚝 클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인데요. 제가 조금 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철에 대해서 많은 예술가들이 탐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를 바탕으로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물성 자체를 탐구해 온 결과 철이라는 것이 굉장히 인간과 유사한 지점을 있다고 판단이 들었어요. 이를테면 철에 페인트를 덧발라줘서 관리해주지 않는 이상, 기름을 덧바른다든지 그렇지 않은 이상 녹이 슬고 산화가 되고 바스라지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인한 것처럼 보이고 그렇죠. 영원할 것 같고 영속성을 띈 것 같지만 한없이 부스러지기 쉬운 그런 물성이라는 것에 착안한 작업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인간의 역사, 문명의 역사를 돌이켜 보았을 때요.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그 대량 학살이 일어나게 된 전쟁이 일어난 그런 시점이 철기 역사부터 이제 우리는 볼 수 있었잖아요. 매끈하고 아주 날카로운 것들이 발명되고 재련되고 단조되고 하면서 서로를 찌르게 되는 그 역사의 순간이 굉장히 참담하기도 하면서 그에 대한 질문들을 관객과 함께 나누고 싶었었습니다. 네. 저 직접 봤는데 네. 너무 감명 깊었어요. 옆에 감사합니다. 흐르는 물 의미가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고맙습니다. 옆에 흐르는 물은 제가 이 철과 피라는 제목에서도 유추하실 수 있다시피 성경에서 보면 요한계시록에서 물이 피로 변하는 순간에 대해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종교를 가지고 옹호하거나 비판할 의도는 전혀 없지만 그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이라는 어떤 세기말적인 그런 풍경들이 굉장히 문학적으로서 다가왔었어요. 그런 풍경들은 어떤 문학적인 비약으로서의 가능성을 품고 있고 물이 피로 변한다는 그 순간 자체에도 그 단어에 큰 뜻이 있고 힘이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물은 어떻게 보면 생명일 수 있고 또는 죽음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역으로서 생각했을 때 피조차 생명일 수도 있고 또 죽음을 뜻하기도 하죠. 그래서 제 작업에서 물이 흐르는 이유는 그 많이 걸려있는 쇠사슬들의 그 소금물들이 이제 다시 적셔지면서 산화가 되고 바스라지고 그 다음에 녹슨 그 쇠물들이 물과 함께 섞이면서 피처럼 탁하게 되는 것이 이 작업의 목적입니다. 처음에 봤을 때 그 생각을 했는데 작가님한테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고맙습니다. 맞는지. 네. 예. 정말 정확하게 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민수 작가님께서는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노동 현장에서 머리보다 온몸으로 살아오셨습니다. 예를 들면 배달업체, 조리실, 건설 현장, 물류창고, 택배 상하차 등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그 미술 작가와는 전혀 다른 힘겨운 생존 속에서도 결국에는 결코 예술혼을 끈을 놓지 않으셨고 또 자신의 작품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부단히 노력하신 그 날들에 대해서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렇게 힘겨운 노동 현장을 살아내야 했던 개인적인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런 노동 현장을 노동의 풍경이라고 담백한 시선으로 표현하셨는데 직접 체험하신 그 풍경들을 이 두루두루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10대 때부터 알바들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나오지 않았었고요. 중학교 이후로 이제 BBQ라든지 원할머니 보쌈 이런 상호명을 이야기해도 되나요?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피자헛, 한솥 도시락, 맥도날드, 뭐 커피집, 뭐 생크림 공장, 파스타집, 뭐 랩하는 것 같네요. 아무튼 그런 서울시 광장 잔디 제가 깔았습니다. 아, 잔디. 네. 생동성 알바도 해봤고요. 아, 어떤 이런 경험들 덕분에 예술의 양분 자체가 지식인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노선들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식보다는 몸의 예술을 좀 하려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지식 위주의 기존 예술가 또는 평론가들에게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뭐 힘들 때도 있지만 세상에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듯이 저 같은 사람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그런 풍경들에서는 어떤 누군가는 항상 그늘에 있고 어떤 누군가는 떼안볕에 있어야 되는 상황들을 많이 목격했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보면서 이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비이성적이게도. 왜 매력적인가 하고 스스로를 계속 돌아보면서 작업을 하게 된 단초가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아까 대담을 시작할 때 잠시 언급됐던 죽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우리 오민수 작가님의 어느 인터뷰에서 이야기는 김모군의 죽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또 그로 인한 작가님의 분노하는 마음이 전기는 흐른다라는 전시회를 개최하게 됐고 그 전시를 통해 사람들과 이 시대의 문제점, 개선점들을 공유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김모군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전시회 전기는 흐른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김모군이 사망할 당시에 같은 지역은 아니지만 다른 지역에서 택배상하차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김모군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저희 센터 내에서도 알려지게 되었었고 우리 모두 누설 전기를 조심하자. 컨베이어 벨트, 네네, 네, 컨베이어 벨트에 가까이 가지 말자 이렇게만 지침이 내려와서 그것이 무슨 일일까 하고 기사를 검색해 보게 되었었고 그때 상황에 어떤 끔찍한 순간들을 접하게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충격이 이루 말할 수 없었었고 저는 그래서 그가 퇴근 20분여 전에 네. 사고를 당하게 되었었는데요. 그 순간을 끊임없이 돌이켜서 그를 무사히 집으로 돌려보내고자 하는 염원을 담아 만든 것이 전기는 흐른다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또 뭔가 질문을 혹시 빼먹진 않았을까요? 아니요, 맞습니다. 아, 네. 잘 사실 들었습니다. 조금은 긴장했어요. 아, 네, 편안하게 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민수 작가님께서는 설치, 영상, 사운드 작업을 함께 해나가시는 예술가이신데 아무래도 사운드에 굉장히 예민하실 것 같고 그래서 좋아하는 음악은 어떤 음악이시고 또 그리고 그 음악은 왜 좋아하시는지 알고 싶고요. 그 밖에 일상의 소리 그리고 세상의 많은 소리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이 소리는 굉장히 좋아한다 라는 소리 어떤 소리들이 있나요? 네. 첫 번째 질문은 좋아하는 음악들은 조금 다양해요. 굉장히 다양한데 그 다음 질문은 이제 뭐 제가 어떤 특정한 소리를 좋아하는 건 감히 말하기 힘들지만 실제로 소음에 좀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시끄러운 소리를 잘 견디지 못하는 편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소음을 만드는 작가인데 좀 신기하죠. 네, 이러니 하네요. 잘 때에도 초침 소리 있으면은 잠을 잘 못 자요. 그 정도로 좀 예민한 편인데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소리는 아무것도 안 들리는 침묵입니다. 고요한 걸 좋아합니다. 아무 소리 나지 않을 때 평화를 느끼고요. 그러면서 반대로 또 제 작업실은 엄청 시끄럽고요. 그 이유는 이제 뭐 늘상 기계를 돌리고 그 다음에 혼자서 퍼포먼스도 해보고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뚱땅뚱땅 거리고요. 제 작업들도 동일하게 되게 굉장히 시끄럽죠. 그 이유는 현대 사회를 또는 현대 노동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 소음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러한 소음들을 표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역으로서 제가 고요한 걸 좋아하는 그런 아무것도 없는 그런 평화로운 것들에 대해서 집중하고 혼자만의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조적인데 되게 필요한 네, 시간들이고 소리들이겠네요. 네. 그리고 또 덧붙여서 또 아까 첫 질문에 대해서 얘기를 네. 드리자면요. 제가 좋아하는 음악들 아까 여러 가지라 얘기했는데 보통 유튜브나 아니면 요새 이제 뭐 어떤 되게 잘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클로바라고 막 하는 클로바 뭐 틀어줘 하면은 자동적으로 그 인물에 대해서 쭉쭉쭉 다 네, 틀어주는 네, 경우들이 맞아요. 있어요. 예. 그래서 그 걔네들이 이제 추천해주는 음악을 듣고요. 아. 근데 한 번 좋다고 느낀 음악들은 계속 들어요. 정말 한 번 예전에 어떤 박효신의 눈의 꽃에 꽂힌 적이 있었었는데 눈의 꽃이요? 예. 네. 그 눈의 꽃의 어떤 그 이미지 자체가 노동의 풍경에서 그려지는 것들과 굉장히 유사한 지점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한 1년간 계속 들었어요. 그 노래만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좀 제가 또 꽂힌 그 곡은 이랑님이 만드신 늑대가 나타났다라는 곡이고요. 그 곡은 이제 뭐랄까 제가 작업하는 입장으로서 그분의 노래를 작업적으로 바라봤을 때 굉장히 유사한 지점들이 좀 많다고 느껴져서 매력에 빠지게 되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영화 음악 중에서 아피차풍 위라스타쿤의 이제 열대병이라는 영화 안에서 첫 씬이 끝나고 나서 스테이트라는 이제 그 OST 음악이 흘러나와요. 네. 굉장히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노래거든요. 근데 그게 그 배경시 첫 씬 끝난 그 미장센은 무엇이냐면 한 인물을 사살하거나 아니면 사살된 어떤 인물의 시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그 사랑의 노래가 흘러나와요. 태국 감독의 영화인데 나중에 보시기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서 영화로서 접하는 음악도 한번 꽂히면은 저는 이 노래를 거의 5년째 듣고 있어요. 저랑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저도 네. 하나 꽂히면 계속 그것만 듣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들 표현의 얘기로서 빌려 말하자면 좀 금사빠인데 좀 짝사랑의 진심인 네, 편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네. 네. 우리 오민수 작가님은 첨단 기술 시대의 이면에는 소외된 노동자의 이야기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시회 후진하는 새벽 작가 노트에서 작가님은 매끄럽게 보이는 택배 산업의 기계 작동, 오류와 번아웃 등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전시 제목 후진하는 새벽의 의미와 기계 오류, 번아웃 등에 대한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에 대해서 꼼꼼히 보셨나 봐요. 네. 그래서 질문이 굉장히 예리하신데요. 후진하는 새벽은 이제 그 어느 시인분의 시 제목에서 좀 빌려온 감도 있지만 제가 경험했었던 늘 이제 새벽에 예를 들어서 활동하는 것 자체가 일반인으로서는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건 군대에서 뭐 병참술에 의해서 일반 민간인에게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새벽 중에 막 움직이는 것들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느꼈는데 실제로 로지스틱스라는 그 단어의 어원을 찾아봤을 때도 그 병참술이라는 전쟁의 용어에서부터 파생이 되는 언어더라고요. 네. 단어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전진하고 앞으로 구르고 뛰고 이런 것들과 유사하다는 맥락이 있었어요. 근데 하지만 늘 전진하는 것만 아니라 후진을 반복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랄까 그런 전진과 후진의 역설적인 그 한순간에서 모여지는 그 지점들을 제목으로서 좀 표현하고자 후진하는 것과 새벽이라는 앞으로 동이 트기 전에 앞으로 전진하는 느낌의 이제 그 말을 합성해서 만든 것이 후진하는 새벽이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저는 그 택배 현장을 근무하면서 보았던 오작동의 순간들을 제 작품에서 담아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컨베이어 벨트 안에서 위에서 굴러가는 이제 생수병들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스스로 제자리 구르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는데요. 그럴 때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그 기계 위에 올라가서 그 생수병을 밀어주기도 하고 또는 쌀포대 같이 무거운 것들도 제자리를 잘 굴려가 혼자서 춤을 잘 추다가 네. 바닥에 떨어지면서 펑 하면서 바닥에 팡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런 순간들이 저는 약간 좀 뭐랄까 젊은이들도 표현을 빌려 말하자면 저도 젊은이지만 네. 짤방처럼 머릿속에 이렇게 음.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계로서 표현하는 것들이 후진하는 새벽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기계들이 종종 곳곳에 놓여져 있지만 거기에 이제 퍼포먼스의 그 요소들이 들어간 부분들은 인간의 손인 거죠. 인간의 손들 대신에 기계가 스스로 오작동을 일으키는데 인간의 손이 한 번 닿으면 그 오작동을 멈추게 되는 그 순간들에 대해서 보여주지 않는 어떤 그런 문단과 문단 사이에 있는 그런 행간처럼 작동하기를 바라면서 만든 작업입니다. 찰리 채플린은 이런 명언도 남겼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생각하고 너무 적게 느낀다. 네, 사랑보다 계산이 많다는 얘기처럼 해석됩니다만 아무튼 누구나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고 사람다운 대접받고 서로가 존중하는 사회. 돈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미소가 강물처럼 넘치는 사회. 하루바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네. 오민수 작가님은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이미 많은 작업을 해오셨는데 오민수 작가님께서 설치 미술을 시작하게 된 운명적인 계기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한번 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명적이라고 하니까 뭔가 대단한 듯한 느낌이고 제 스스로가 굉장히 부끄러워지는데요.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9년부터 시작한 신진 작가이기도 하고 그 앞서서 어떤 작가가 되기 위해서 되게 노력했던 것들도 있었겠죠. 근데 이런 말은 그냥 누구나 겪었을 수 있을 법한 예술가 지망생이고 예술가가 되려고 하는 학생분들에게 피식하면서 이게 뭐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사실 집안을 인테리어 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공간. 네, 그래서 목재로 주방을 이제 설계부터 제작까지 한 경험들이 있었었는데 그때 내가 이러한 물성들을 다뤄야겠다라고 한번 깨달음이 왔었던 것 같아요. 특이하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어느 알바 현장에 가도 조리 도구라든지 뭐 아니면은 어디 좀 수납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직접 만들어서 갖다 놓기도 하고 사람들이 또 즐거워하는 경험들이 저한테 꽤 행복한 그렇죠. 순간이었더라고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나한테 손재주가 있었구나. 나도 몰랐었던 하면서 뿌듯하셨겠네요. 미술을 접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엔 정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고등학교 시절 때 공백이 있어서 공부도 굉장히 못했고 미술도 정말 싫어했어요. 그런 제가 미술을 하게 될 줄 꿈에도 상상을 못했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네, 오민수 작가님은 이제까지 그 여러 작품을 해오셨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작품은 내가 가장 보람되다. 이건 내 대표작이야 하는 작품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처음 소개해 주셨다시피 전기는 흐른다라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 작품이 엄청 대표작이지만 제가 외적으로 이렇게 대표작이야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제 내면 깊은 곳에서는 제가 처음으로 예술을 시작하게 되었던 21살 때 그때 저는 사실 사진을 했었거든요. 네. 사진을 처음 시작하게 되면서 스스로를 막 찍어봤었어요. 그때 찍었던 그 자아상이 저의 가장 제일의 제 대표작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한테도 공개를 하진 않았지만 사실 그때 에너지를 되찾고 싶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정말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작업한 것이 아니라 저 스스로를 위한 작업이었기 때문에 더 보람되고 더 열정이 있었던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애틋합니다.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나중에 한번 공개를 해주신다면 감사합니다. 네. 오민수 작가님은 후진하는 새벽 작가 노트에는 이 나나초라는 대만 가요의 제목이 등장합니다. 그 노래를 찾는 게 작품의 시작이었다고 알고 있는데 오민수 작가님께서 직접 그 시작으로부터 이야기를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노래 나나초라는 노래는 제가 일하던 택배 회사의 트럭 후진임이었어요. 그게 하필이면 퇴근하는 시간이랑 맞물려 가지고
그 노래가 동시다발적으로 트럭들에서 흘러나왔거든요. 퇴근하고 나서도 당연히 그 노래가 귓가에서 맴돌 수밖에 그렇죠.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노래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멜로디인데 라는 의문점이 생기면서 검색을 막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보통은 후진음으로 쓰이는 것들은 엘리제를 위하여나 그냥 일반적으로 네. 간격을 둔 비품, 삐삐삐 이런 걸 맞아요, 쓰는데 그 멜로디는 굉장히 독특해서 찾아보니까 알고 보니 1979년에 대만에서 이제 은하라는 가수가 불렀던 나나초라는 네. 노래였더라고요. 그 노래에 대한 것들에 대한 역사가 쭈루룩 이어지면서 지금 현대 현대 택배 노동의 풍경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부분들을 발견했어요. 더 서치를 하다 보니까 그 노래는 그렇게 만들었지만 그 안에 있는 가사들의 작사가가 1921년 베이징에서 활동했었던 호저쿠스라는 인물까지 이르게 되더라고요. 그 인물은 이제 대만을 이제 같이 세운 중화민국이라고 하죠. 그 중화민국을 이제 세운 장제스와 함께 같이 세운 정치인이자 철학가이자 시인이자 뭐 굉장히 두루 이렇게 널리 알려진 분인데요. 그분의 시를 그래서 한번 갖고 와봤어요. 조금 이따 네. 읽어드릴 건데요. 네. 1979년부터 다시금 이야기를 시작하자면 그때 대만의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었더라고요. 국교의 단절로 인해서 다른 나라들의 외교가 끊기고 자기네 나라 안에서 무언가를 다 생산하고 소비해야 되는 순간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의 문화와 역사를 가지고 다시금 새로운 대중문화를 만들자라고 민가운동이 시작되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 역사가 이제 시작되면서 그 과거 자신들의 나라를 세운 호저쿠스라는 인물의 시를 가져와서 뭐라고 하죠? 그걸 노래로 다시 만든다라고 하죠. 네, 노래로 다시 만들었던 게 그 노래였던 거고요. 지금 현재는 또 2021년에는 중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곡이 되었어요. 마치 비 내리는 호남선, 남행열차 막 이런 것처럼 그분들은 모두 다가 아는데 그에 대한 역사는 이게 왜 어떻게 된 거지? 라는 그 의문점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서 단절이 한 번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어떤 1921년과 79년 그리고 2019년에 이르는 그런 동아시아의 그 전체적인 역사적인 흐름이 굉장히 닮아 있다라고 이제 진행한 것이 후진음이라는 작업이고요. 일단 아까 제가 또 얘기해 드렸었던 호저쿠스가 쓴 원작사 희망이라는 시입니다. 네. 이 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희망, 호저쿠스. 산을 내려오면서 나는 난초꽃을 파가지고 와 작은 정원에 심어놓고 꽃이 잘 피기를 바랐다. 하루에 3번씩 바라보며 꽃 필 때를 기다렸건만 꽃 볼 사람 애만 태우고 꽃망울은 하나도 피지 않았다. 잠시면 가을이 될 것 같아 꽃을 집 안으로 옮겨 놓았다. 내년에 봄바람 다시 불면 너 화분 가득 꽃을 피워라. 1921년 10월 4일. 그래서 역사가 흐름에도 변하지 않는 무언가들이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작업을 계획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시 읽으실 때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네, 목소리 너무 좋으신 것 같습니다. 민총님보다 더 좋을 수는 없죠.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어민수 작가님의 또 하나 중요한 전시회가 바로 더블비전 아웃소싱 미라클 2020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엔 더블비전 전시회에 대한 얘기도 들려주시고 그때 작가 노트에서 현대인이 기대고 있는 자본주의 경제란 마치 침몰하는 배와 같다고 하셨는데 그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네. 더블비전 전시회는 아르코 미술관에서 작년에 2020년에 열렸었던 전시회고요. 기획 전시회에서 꽤 크게 열렸었는데
자본과 그리고 노동 그리고 현대 기술에 대해서 총망라한 전시였습니다. 노에나 선생님이 기획하신 전시였었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 더블 비전 안에서 아웃소싱 미라클이라는 작업을 하게 되었었는데, 제가 이 작업을 처음 세울 때에 보았었던 그때 당해 연도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건 현장이었었는데요. 저는 그 화재가 일어난 다음 날에 바로 그 현장에 달려가서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었습니다. 굉장히 처참하고 굉장히 무거운 그런 샌드위치 판넬들이 바스라지고 추처럼 매달려서 그네처럼 흔들리고 있더라고요. 그 곳곳에는 그 탄 냄새와 이루 말할 수 없는 비극들이 그 현장에 있었었는데요. 그 현장을 이제 발판 삼아서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작업입니다. 그래서 만들게 된 작업입니다. 결국에 이제 과학과 이성으로 똘똘 뭉쳐 보이는 그런 현대 사회가 의외로 기적과 같은 요행을 바라는 그런 것들을 난무하는 시스템으로 보여져서, 저는 그러니까 즉 아웃소싱의 문제점을 한번 짚어내보고 싶었습니다. 물론 아웃소싱이 마냥 나쁜 건 아닐 수 있어요. 되게 필요한 시스템일 수도 있지만, 근데 우리나라 안에서 그것이 너무 만연해 있다라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같이 공유해보고 싶었습니다. 관객 여러분들과. 네.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만, 오늘 처음 얘기 나눴던 전기는 흐른다가 일제강점기 작가 이북묵님의 단편소설 제목에서 빌려왔다는 이제 작가님의 노트를 보았습니다. 그분은 어떤 작가이고 또 소개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렵네요. 왜냐하면 저는 어쩌다 보니까 1900년대 초반에 굉장한 동경을 갖게 되는 작가인 것 같아요. 미술이라는 공부를 하고, 저도 이제 앞서 전범선님 인터뷰가 이제 한번 있었었는데, 그 인터뷰를 보면서 전범선님도 역사에 대한 공부를 하셨다는데, 이 역사라는 거는 미술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굉장히 유의미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1900년대 초반 자체가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까 찾다 보니 그때 당시 이제 노동운동들은 어떻게 일어났는가, 과연 조선 식민지 안에서 우리는 어떤 투쟁들을 해야 했을까라는 것들을 상상하게 되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 이북명 소설가님의 작품들인 단편들이 모아놓은 질소비료공장이라는 이제 책을 접하고 나서 이 작가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었는데요. 이 작가님은 이제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동맹이라고 하는 카프, 줄여서 카프라고 하는 그 예술가 문인회 같은 것에 이제 소속이 돼 있었고, 이후에 이제 해방 이후에 북한으로 넘어가셔서 그 안에서 이제 여러 직책들을 수행하시면서 활동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의 빨간 맛이 느껴지시죠? 네. 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연구가 많이 됐어야 하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가셨기 때문에 연구가 단절되다가 최근에서야 이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분도 저와 되게 유사한 상황들을 많이 겪으셨더라고요. 스스로가 노동자이고 활동가인데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써내가는 이제 그 소설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요. 하나는 바로 소음이고, 두 번째는 그 등장인물들에 대한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등장인물 하나하나 모든 이에게 이름들을 붙여주셨고, 그가 나타내는 그 소음의 풍경들이 너무도 사실적이고 현실의 지금의 공장이라든지 노동의 풍경과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분의 작품을 그대로 이제 써와도 되겠다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질소비료공장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제 끝으로 3가지 질문 드리고 오늘 테일의 음악다방 모두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노동 현장의 현실, 그로 인한 노동자의 고통, 앞으로 어떻게 가능한 한 빠르게 개선돼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리 오민수 작가님의 평소 생각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태일 열사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가슴에 품고 있었던 근로기준법 중에 한 조항을 읽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는 오늘 이 시간 마지막 노래를 오민수 작가님께서 직접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태일 기념관에서 보내드린 태일의 음악다방, 저는 DJ 윤수진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초대 손님 오민수 작가님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늘 새롭고 더 좋은 작품으로 행복한 노동 현장의 새 시대가 열리길 항상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태일의 음악다방 DJ 김은총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가 감미롭네요. 목소리. 제가 생각하는 행복한 노동 현장의 미래, 그럼 새로운 시대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노동이 가시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죽음도 더욱더 가시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대답드리면요.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강제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이것으로 이제 근로기준법은 마치고요. 네, 아까 또 이야기 드렸었던 마지막으로 이제 음악에 대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이랑님이랑 알고 지내는 사이는 아니지만 몇 번 마주치긴 했었습니다. 예전에 영화 작업을 하면서 한 번, 두 번 정도 인사를 나눈 정도였었는데, 그때도 굉장히 멋있으신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거의 한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굉장히 멋있으신 분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항의 늑대가 나타났다라는 곡은 구 명성교회라고 하는 미술 공간인 This is not a church라는 이제 아워 레이버라고 하는 이제 거기도 네. 이름 자체가 굉장히 독특하죠. 네. 모두의 노동자라는 어떤 그런 미술 안에서 이제 움직임을 벌이고 있는 그런 단체에서 만든 공간인데요. 그 공간에서 뮤직비디오를 찍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랑님의 힘찬 목소리,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서 의의가 있는 어떤 이야기들, 그것이 마냥 환상문학 같고 어떤 SF 같은 일들이지만 너무도 우리 도처에 많이 깔려 있다는 것들을 명심하게 되면서 그 노래를 깊이 있게 들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작업을 누군가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봐 주신다는 게 이상하네요. 이상하기도 하고 하지만 마음속 깊이 감사하기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